눈을 떠보니 까만 하늘이 보였다. 하마터면 눈을 떴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까만 하늘이었다. 하늘엔 빛 한 점은 물론 별 한 개, 구름 한 조각조차 떠다니지 않았다. 그냥 검정이었다. 몸을 일으켰다. 이곳은 바다였다. 하지만 바다는 까만 하늘과 반대로 하늘빛으로, 청록빛으로, 또 에메랄드 빛으로 출렁이며 빛 한 점 없는 이곳을 푸르게 채우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다. 마치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물 아래로 잠긴 듯 바다는 반짝거렸다. 내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게 만든 빛의 원인인 것 같았다. 그때였다. 물길을 가르며 내가 탄 배는 유유히 바다를 가로질렀다. 그제서야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뱃사공의 뒷모습을 인식했다. 그는 마치 하늘과 하나라도 된 듯 까만 망토를 손등까지 두르고 있었다. 그가 내쫓는 노가 물길을 가르는 소리는 마치 적막함을 깨는 하나의 선율 같았다. 여긴 어디입니까?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보시는 대로 바다입니다. 힘찬 노질과 반대로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꽤 있어 보였다. 생각보다 퉁명스럽지 않은 친절한 목소리에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로 향하는 배입니까? 육지입니다. 생각보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육지는 보이지 않았고 육지로 향하는 다른 배도 없었다. 끝없는 바다에 나와 그만 존재했다. 또다시 적막감이 흘렀지만 기분 나쁜 적막감은 아니었다. 적적하니 이야기나 하나 해보심이 어떠십니까?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찬찬히 오늘을 되뇌다 마침 이곳이 어딘지를 깨달았다. 동시에 그가 내 마지막 말동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는 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갈까 생각했지만 이 마지막 대화에 모든 걸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막둥이. 이장님 댁 막둥이를 죽인 일이 저에겐 최선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살던 마을은 도로를 벗어나 좁은 흙길로 들어가서도 차로 15분이나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1시간 넘게 걸어 나가야 했죠. 차가 없으면 불편하긴 하나 산이 푸르고 공기가 맑은 곳이었습니다. 할 것은 농사밖에 없었지만 몇 없는 마을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 수다를 떠는 정겹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비록 제 아내가 탈북자였지만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 한 명 없었죠. 그런 분위기를 처음에 조성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장님 댁 사모님이었습니다. 처음엔 북한 사투리를 하는 아내를 낯설게 대하던 마을 사람들 뒤로하고 사모님은 아내에게 선 넘어오느라 고생했다면서 밭에서 난 옥수수 하나, 고구마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 사모님 덕분에 아내는 시골 마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가 귀농을 한 햇수입니다. 이장님 댁 코찔찔의 아들내미가 군대를 가게 만드는 그런 햇수였죠. 그 아들내미가 군대를 가고 나니
사모님이 얼마나 우울해지셨는지. 하루는 이장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어디서 데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아들내미랑 똑같이 이름을 지어놓고는 2년 동안 아들내미라 생각하시오 하고 사모님께 말했죠. 신기하게도 이놈이 어찌나 아들내미 노릇을 잘하든지 끼니 때가 되면 사모님 굴물가 멍멍 짖고 아들내미 편지에 눈물 글썽이고 있으면 곁에 다가와 비비적대기도 하고 사모님도 그놈한테 정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을 사람들이 정말 그 강아지를 그 집 아들내미 대하듯이 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강아지 이름을 아들내미 이름으로 짓지 않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간 그 아들내미는 정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아침에 골동품이 다 된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았대요. 아들내미가 사고로 죽었으니 시체나 보러 오라고. 무슨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가라앉았답니다. 그냥 그렇게 갔답니다. 사모님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사모님을 위해 버티고 버티던 이장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마을에 돌아와서는 그대로 졸도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마을에 오자마자 다시 동네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이라는 곳이 차를 타고도 40분은 나가야 했었죠. 사모님은 병원에서 몇 날을 새다가 이장님 깨는 걸 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겨우 끌고 온 거였습니다. 그러다 다음엔 사모님이 쓰러지신다고. 사모님이 차 운전을 못하시니 병문안 가는 마을 사람들 차에 얹혀 타서 그렇게 병원에 다녀오기를 몇 번. 이장님이 사람들한테 사모님 이제 그만 데려오라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사모님만 댕그러니 집을 지키게 됐죠. 이장님이야 사모님이 힘드실까봐 그렇다지만 사실 아들 잃고 집 혼자 지키는 게 더 지옥이었을 테죠. 그때부터였어요. 사모님이 미친 게. 하루는 갑자기 우리 집으로 뛰어 들어오시더니 아내를 붙잡고 간첩이라느니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인데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저에게 와서 그러려니 하라고 다독였죠. 그러길 몇 번. 이번엔 진짜 경찰들이 집에 온 게 아닙니까? 경찰차에 아내를 태우더니 경찰서로 가잡니다. 경찰들 말이 간첩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래요. 저는 우기고 우겨서 경찰차에 같이 탔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아내가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그래도 사모님을 이해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 일로 끝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이라는 사람들까지 만나고 이틀 밤을 꼬박 새고 오니 마을 사람들이 쑥덕거리더라고요. 사모님이 미쳤으니 참으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내를 날카롭게 쳐다보더군요. 사람들이 아내 몰래 저를 불러서 물어보는 게 아내가 간첩 의심자라서 국정원에서 경찰을 시켜다 데리고 간 게 맞느냐고 합니다. 저는 불같이 화를 냈죠. 그러면 지금 내 아내가 멀쩡히 여기 있겠느냐고. 하지만 한 번 난 소문은 수그러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마을은 작았고 농사 외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주제로
수다나 떠는 한심한 마을이었으니까요. 도시는 한 화재가 금방 수그러들지만 화재거리 없는 작은 마을에선 소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그냥 재밌으면 된 거니까요. 그리고 그 소문은 이장님이 돌아오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멈추고 바다를 쳐다봤다. 물속에서 풍등이 올라오고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저 멀리서 떠오르는 풍등도 있었고 바로 옆에서 생겨나는 풍등도 있었다. 반딧불이의 행렬처럼 풍등들은 하나둘씩 곱게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곧 하늘이 주황풍등으로 가득 찼다. 이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풍등에선 따스한 빛이 일었다. 옆을 지나고 있던 풍등 하나를 집어다 배 위에 올렸다. 춥지는 않았지만 그 따스함이 간절했다. 그런 와중에도 아기가 생겼습니다. 무려 10년간 갖지 못했던 아이가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버텨야 했던 그때 저희 부부를 찾아온 겁니다. 그 풍등에 무슨 의미라도 있나요? 그가 물었다. 의미. 아내의 스트레스는 크게 달았고 저희 부부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처에서 축제를 한다기에 숙소도 잡고 2박 3일로 떠났죠. 풍등의 소원을 담아 불을 붙이라기에 이 상황이 지나가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보답이라도 받듯 그날 밤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저는 어리석게도 저희 부부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잊어버린 걸까요? 저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행복에 겨워 말했죠.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저희를 보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이 길었던 불행의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일을 늘렸습니다. 남의 논으로 가서 일을 봐주고 돈을 받아오기 시작한 거죠. 일은 2배가 되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집에 혼자 남아서 쓸쓸할 텐데도 투정 하나 부리지 않았고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일이 길어져 해질녘이 돼서나 일이 끝났습니다. 아내와 뱃속에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서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논주인이 저녁을 먹고 가라는 겁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됐다는데도 한사코 전에 막걸리며 불고기까지 그렇게 차려주시고는 아내에게 줄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주시더군요. 혼자 기다렸을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내심 맛깔난 음식들을 보니 좋아할 아내 생각에 흐뭇해졌습니다. 동네로 들어갔는데 흩뿌연 안개가 다른 날보다 짙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가갈수록 텁텁한 탄내가 바람을 타고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냄새인데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함에 뛰는 심장만큼 차의 속도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집
근처엔 몇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차가 들어서자 다들 머뭇거리며 자리를 비키는데 다들 표정이 새파랗게 질린 걸 보며 아내가 요리하다가 부엌이라도 다 태워 먹었나 잠깐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새카맣게 타서 잿더미가 된 곳은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창고였죠. 농기구, 창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몰랐지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농사일을 하지 않았고 창고에 아내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애써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아내와 아이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던 사람들 중 항상 먼저 안부를 물어주던 윗집 정씨가 다가와서 저를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죠. 자네 아내가 창고 안에 있었던 모양이야. 살려달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언뜻 들었대. 밖에서 문이 잠겨 있었다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도 태우는 줄 알고 신고를 늦게 한 모양이야. 시체도 찾지 못하게 다 타버렸대. 가슴이 마구 뛰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아득해지면서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웅웅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채웠습니다.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더군요. 처음 느끼는 감정들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풀려 바닥에 나동그라지듯 쓰러졌지만 정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한마디가 귀에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자네 집에서 나오고 있는 사모님을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웅웅거리는 소리는 멎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정씨만을 올려다봤죠. 정씨는 저희 집 앞에 있던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새파란 얼굴로 하지만 강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하지만 되묻기 위해 입을 벌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고 입만 벌벌 떨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작게 한숨을 쉰 정씨는 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저는 혹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타버린 창고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길이 너무 어두웠던 탓인지 아내는 해가 뜰 때까지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내를 여기까지 몰았던 원망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머릿속에는 정씨의 말만 맴돌았고 사모님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제 아내를 직접 그 손으로 죽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제 손으로 아내를 죽인 그년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습니다. 날이 밝고 해가 떴습니다. 뜨고 있는 해는 새빨갰습니다. 한낮의 해처럼 이글거리지 않았지만
그 빨간 해는 한낮의 해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빨간 해를 쳐다보고 있으니 밝은 시야가 되려 어둑해지는 듯했습니다. 밝았다 어두워지길 반복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늘 사용하던 큰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악마들이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라 그 칼을 들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지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걸음이 멈춘 곳은 이장님 댁이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 있던 강아지가 저를 알아보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며 웃고 있던 사모님이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고 낯선 손님인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끌어모아 물었습니다. 왜 제 아내를 죽였어요? 사모님은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해서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양 사랑스러운 눈길로 겨우 강아지 따위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다시 소리쳤죠. 왜 제 아내를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며 피식 웃더니 말하더군요. 그러게 왜 아이를 가졌어?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어디 남한에서 북한 년의 애를 가져. 그 피를 내가 나오게 놔둘 줄 알았어? 화가 났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화를 내지 않고 버티겠습니까? 그대로 그 여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칼을 높게 쳐들었죠. 하지만 차마 그대로 칼을 꽂지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눈앞에 칼날을 보고도 그 여자는 꿈쩍 않더라고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비를 맞고 있자니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보 같아졌습니다. 삶의 미련도 없어 보이는 이 여자를 죽인다고 뭐가 나아지지? 순둥이였던 아내도 이런 저를 바라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놈의 막둥이가 제 발밑에 슬금슬금 다가와 저에게 몸을 비비적대더라고요. 제가 지 엄마 죽이려는지도 모르고. 네? 자식이 하나 더 있었냐고요? 아니요. 강아지 말이에요. 아들내미 삼았다던. 그 집 아들내미가 죽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이 강아지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거든요. 그냥 이장님 댁 막둥이라 불렀죠. 제가 멍하게 막둥이를 쳐다보니까 사모님 눈빛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막둥이 놈을 죽였어요. 아프다고 낑낑대는 그 놈을 제가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사모님이 소리를 꽥 지르더니 저를 있는 힘껏 밀대요.
남의 아내와 아이를 죽인 여자가 겨우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부엌에서 굵은 밧줄을 하나 찾아서 마당 나무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맺혀 아내를 다시 볼 수 있길 바라며. 그래서 전 지금 여기서 요단강 배나 타고 있나 봅니다. 서서히 육지가 보였다. 이 짧은 여행도 끝이었다. 풍등을 다 삼켜버린 하늘은 여전히 까맸다. 후회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자살이나 한 주제지만 그렇습니다. 무엇을 후회하십니까? 사모님을 죽이지 않은 것을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내에게 이번엔 제가 살인자의 아내라는 낙인을 찍어버릴 뻔했으니까요.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혼자 남겨진 아내요. 나는 다시 한번 죽기 직전에 그 풍경을 떠올렸다. 네, 웃기게도 죽기 직전에 말입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을 때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을 매면 인생의 필름이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건 아내의 환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목을 매단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그렇게 여기로 왔거든요. 제가 아내가 정말 살아있길 바라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혼자 남은 아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아내를 혼자 두고 온 병신 같은 제가 한스러울 뿐입니다. 멀어 보였던 육지가 가까워지고 결국 배는 육지에 다다랐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또다시 긴 여행을 떠날 차례였다. 나중에 말입니다. 혹시 제 아내를 보게 된다면 혼자 두고 와서 정말 미안했다는 말은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뱃사공은 여전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웃었다. 기분 나쁜 웃음이 아닌 어딘가 친근하고 포근한 웃음이었다. 왜 돌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저곳이 바로 기다리던 육지가 아닙니까?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눈을 떴다. 한낮의 햇살이 나를 뜨겁게 내리쬐었다. 눈을 떴지만 앞이 잘 보이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흐렸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햇살은 뜨겁지 않았다.